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기업에 의한 숙련 형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의 직업훈련 체계나 기술 자격 제도는 무엇이 일반적 기술인지, 기업 특수적 기술인지를 구분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국가의 공적 교육 및 직업훈련 체계는 그것을 일반적 기술로 만들며 그와 같은 일반적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각 기업은 자신들의 산업 특수적 기술 형성의 체계를 만듭니다. 국가가 일반적 기술 형성의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기업 특수적 기술의 영역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반적 기술의 체계에 대해 산업 특수적 기술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숙련공의 경우에도 이직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중화학공업 체계를 형성할 때 그에 필요한 인력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양성하여 사내 교육의 체계는 매우 미약하였으며 이것은 일반적 기술이 지배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 숙련 형성의 중요한 특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숙련공은 스스로 양성하기보다는 스카우트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1960년대 스카우트 한 예를 보겠습니다. 모 제모 공장에서 처음 공장을 세울 때 지방에 있는 기존 공장에서 기술자를 뽑아온 것이다. 당시의 조건으로서는 그 공장과 꼭 같은 것을 설계하여 세우는 동시에 완전 가동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물론 이에 대해 거액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조건으로 내세운 부채 일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방에서 서울까지의 이사비용, 사택 알선, 그리고 입사 후에도 상당한 직위와 보수를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시작하고 보니 그 기술자는 전 공장에서 맡고 있던 공정 일부에 대해서는 상세하나 타 부문에는 어두웠고 특히 이 업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염색 가공 등에 대해서는 무지에 가까울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고 보니 새로 딴 기술자를 초대해야만 했고 또한 전부터 있던 기술자와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어 기술, 직위, 보수 등의 갈등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 시대의 스카우트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업은 경쟁에 이겨야만 하고 이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나 경영 혁신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끝없이 개선하는 동시에 코스트 다운이나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경영 혁신이나 기술 혁신에 한 걸음 앞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산업구조 고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사내에서 구하지 못할 때 또는 그러한 인재를 사내에서 양성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할 때에는 불갑을 인재를 사회에서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스카우트였습니다. 물론 스카우트 폐해도 있었습니다. 지나친 인재에 대한 능력 과신 또는 지나친 대우는 기존에 있던 인재 사이에 새로운 트러블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스카우트를 격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었는데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이 중요했습니다. 첫째, 기술 혁신을 주축으로 하는 급격한 기업의 성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대량의 기술자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 구조까지도 변화시키므로 이에 부응한 마케팅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새로운 유형의 많은 종업원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즉, 경영 혁신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인적 구조의 혁신이 기업의 절실한 과제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고용활동에 대한 경영자층의 사고방식이 변화하였습니다. 종래의 경영자층은 기존의 인적 구조 혁신에 대한 기업 운영상의 절실한 요청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기존의 인적 구조 내에서 적절한 배치 전환이나 약간의 교육 훈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격심한 경쟁 사회에서 효과적이지 않아 경영자는 더 능률적인 기업 활동만 보장될 수 있다면 필요한 종업원을 스카우트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스카우트 당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종래의 직장인들은 대체로 급료나 지위의 사소한 차이에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고
기업주나 동료들과의 사이에 맺어진 얼마간의 의리나 우정을 고수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수고에 대한 감상적인 미덕보다 합리적인 직무 능력과 현실적인 생활 태도, 현대적인 감각이 더 큰 미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얼마간의 급여 차이가 있더라도 결코 타사로 옮기지 않으려는 동양인의 공통적 인습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종업원은 누구나 더 나은 직무를 담당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잠재적인 능력이 더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직무의 안정성에 대한 욕구보다 승진 기회에 대한 욕구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조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능한 인재가 타사의 스카우트 대상이 되지 않게끔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카우트 활동을 경영 기술적 견지에서 본다면 그 본질은 마케팅 활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카우트는 무엇을 가져왔으며 경영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카우트 활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신고용 관행에 의해서 한 조직에서만 파묻혀 있던 수많은 인재에게 더욱 넓은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개념을 더 많이 제공합니다. 이것은 곧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시장 가치가 더 높이 인정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 유능한 사람을 많이 지니고 있거나 혹은 이를 양성하고 있는 산업계 대학, 관청 및 연구소 등과 같은 모든 조직은 상호 경쟁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젊은 기술자, 기사 및 기타의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노동이동에 대한 의식이 점차로 고조되었고 개개인의 자주적 능력 향상이 자극되어 젊은 학생들의 심리 상태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태에서 현대의 경영자는 이중의 고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보다 나은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스카우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고충이고 다음은 자기의 유능한 부하들이 스카우트 당하고 있다는 불안으로부터 오는 고충입니다. 이와 같은 스카우트 일반화는 경영자들의 인사관리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스카우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자들은 다음 세 가지 점에 유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돈이나 지위로 스카우트된 종업원은 돈이나 지위에 의해서 또다시 스카우트 당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경영자는 자신의 힘으로 유능한 종업원을 육성하도록 온갖 노력과 열의를 다 기울여야 합니다. 유능한 종업원이란 외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종업원들이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조직 내의 종업원을 모두 유능한 종업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경영자는 스스로 종업원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현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종업원을 스카우트 당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경영관리의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스카우트의 열풍은 기업의 인사관리 업무를 매우 중요하게 만들었고 임금체계나 인사관리 체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인재를 다른 곳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한 보수를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스카우트는 이들에 대한 임금 인상을 야기하면서 전반적인 임금 인상을 주도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스카우트의 열풍은 1970년대에 들어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노동인구가 과잉에서 부족으로 변화하면서 노동시장의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체로 1970년대 중반에 루이스적 전환점을 통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시장의 종전의 구매자 시장에서 판매자 시장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판매자 시장으로 바뀌면서 직업관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종래 직업관은 일단 직업을 잃게 되면 두 번 다시 좋은 조건으로 취직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어디인가 다른 곳에 더 나은 일자리가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노동인구 부족이라 하면 연소 노동자의 부족이 주로 논의되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 이외에도 기업의 중견 간부의 부족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현저하며 또한 대기업에서도 특수한 전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나 기술자의 부족이 표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회사 간에서의 호환성은 증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직업에 대한 충성심이 예사심에 우선하여 사람들은 회사란 테두리를 넘어서 자유롭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스카우트 문화는 당시 미국의 스카우트 문화와는 달랐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각 개인이 자신의 공헌도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직책 및 직무 중요도에 따라 급여액에 대한 자유재량의 여지가 많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연령, 학력, 그리고 입사 연도였습니다. 따라서 인재를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기존의 급여체계 안에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즉, 스카우트도 연공서열의 임금체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스카우트와 연공서열식의 임금체계의 교묘한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식도 일본식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스카우트는 미국식의 스카우트라기보다는 단순한 중도 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도 채용은 일본과는 달리 큰 페널티가 없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업장 근로자 이동률은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요? 한국의 사업장 근로자의 이동률은 연평균 약 5% 내외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경우보다 약 3 내지 4배나 되며 미국의 약 4%보다도 훨씬 높은 것입니다. 1981년의 이동률이 월간 4.7%인데 이를 연간으로 보면 56.4%로서 과반수 근로자가 직장을 옮겨가고 신규로 입사한다는 설명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 아래에서는 근로자 개인은 물론 기업의 기술 축적이나 공정 공영의 노사협조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근속연수에서도 한국인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는 2008년으로 일본의 8.9년에 비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직장 안전을 기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카우트 열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이한 형태로 분화되었습니다. 대기업은 일본과 같은 종신고용의 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기반한 인사관리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숙련 노동자의 이직을 막으면서 또 사내에서 숙련 노동자를 양성하는 양성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이와 같은 인사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숙련공은 기회만 되면 이직하고 또 숙련공들의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숙련공을 양성할 유인도 적었습니다. 이와 같은 양성 시스템이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화는 현재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중구조로 되는 역사적 기원의 하나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숙련 형성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강의에서는 새로운 생애 주기적 문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